안녕하세요, 여러분. 잠 못 드는 밤, 고요한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지혜의 샘 미미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인물과 함께 고요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어쩌면 잠 못 이루는 밤,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흥미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줄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중국, 혼란의 시대였던 전국 시대.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던 그때 한 명의 인물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바로 십객삼천이라는 말로 기억되는 제 나라의 맹상군입니다. 그의 이름은 문성은전이었죠. 복잡한 정치 드라마와 인간 본연의 지혜, 그리고 가슴 따뜻한 인정을 동시에 품고 있는 맹상군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스르르 잠의 세계로 인도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거나 혹은 잔잔한 화면을 응시하며 고대 중국의 밤하늘 아래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야기는 제 나라의 재상이었던 경국군 전영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전영에게는 40명이 넘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중 한 아들은 아주 특별한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맹상군 전문입니다. 그는 5월 5일에 태어났는데 전영은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키우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왜냐고요? 당시에는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문설주만큼 키가 자라면 부모에게 해가 된다는 미신이 있었거든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몰래 이 아이를 키웠고 시간이 흘러 총명한 청년이 된 문은 어머니의 형제를 통해 아버지 전영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전영은 아들을 보자마자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 분명히 이 아이를 없애라고 했는데 감히 키웠단 말이냐? 어찌 된 일이냐? 그때 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5월에 태어나 나들을 키우지 않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전영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5월에 태어난 아이는 문설주만큼 키가 자라면 부모에게 불길하다고 한다. 이 말에 문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린 것입니까? 아니면 문설주에 달린 것입니까? 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하늘에 달린 것이라면 아버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만약 문설주에 달린 것이라면 문설주를 더 높이 세우면 그만인데 누가 그것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전영은 아들의 논리적인 질문에 결국 됐다, 아들아. 라고 말하며 더 이상 꾸짖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지혜를 보여주었던 문은 시간이 흘러 또 한 번 아버지의 깊은 고민을 일깨워줍니다. 문은 아버지 전영에게 이렇게 물었죠. 아들의 아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손자다. 손자의 아들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증손자다. 증손자의 아들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전영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따끔하게 일침을 놓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지금까지 세 분의 왕을 모시며 제 나라의 재상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나라의 영토는 넓어지지 않았는데 사적으로 모으신 재산은 수만큼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버님 문화에는 한 명의 현명한 인재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듣기에 장군의 집안에서는 반드시 장군이 나오고 재상의 집안에서는 반드시 재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님의 첩들은 비단 옷을 받고 다니는데 선비들은 거친 옷조차 얻지 못합니다. 아버님의 하인과 시녀들은 남은 고기를 먹는데 선비들은 지게미조차 배불리 먹지 못합니다. 게다가 아버님께서는 여전히 보물을 쌓아두고 누구에게 물려줄지도 모른 채 나라의 일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것이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 말에 전영은 아들 문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에게
집안을 관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문이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자 그의 명성은 제후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결국 전영은 제후들의 요청으로 문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전영이 죽은 후 문은 설 땅을 이어받아 맹상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제 진짜 맹상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맹상군은 설 땅에 거주하면서 제후국의 인재들은 물론 도망자나 죄인들까지 모든 이들을 자신의 문하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그들을 후하게 대접했고 이로써 천하의 모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맹상군에게 모여들었죠. 그의 문하에는 무려 수천 명의 식객, 즉 빈객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맹상군과 동등하게 대우받았으니 그 명성이 어떠했겠어요. 맹상군이 손님들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항상 병풍 뒤에 서기가 있었습니다. 이 서기의 주요 임무는 맹상군이 손님들과 나눈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친척이 어디에 사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떠나면 맹상군은 사신을 보내 그들의 안부를 묻고 친척들에게 선물까지 보냈다고 하니 그 세심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맹상군의 문하에 모인 수많은 인재들을 일컬어 우리는 오늘날 문하의 식객 3천이라는 고사성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맹상군처럼 많은 손님이나 빈객, 특히 뛰어난 인재들을 자신의 집에 모셔 극진히 대접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맹상군뿐만 아니라 전국 시대에는 4명의 뛰어난 공자, 즉 전국 사공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각자의 집에 수많은 식객들을 두어 인재를 양성했죠. 맹상군, 신릉군, 평원군, 춘신군이 바로 그들입니다. 특히 맹상군의 이야기는 식객을 단순히 먹여 살리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맹상군은 이 식객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며 때로는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요즘 시대에 어떤 정치인이 제 문하에 코딩 고수 3천, 경제 전문가 3천, 유머 전문가 3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밤샘 해커톤도 가능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도 해결하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유튜브 채널도 만들 수 있겠죠. 이처럼 문화의 식객 3천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인재가 대거 모여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맹상군의 식객 대접에 관한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맹상군이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촛불을 가려버렸는데 어떤 손님이 자신의 식사가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고 식사를 멈춘 채 떠나려 했습니다. 맹상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자신의 밥그릇을 들고 그 손님과 자신의 밥그릇을 비교해 보였습니다. 손님은 너무나 부끄러워 목을 베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더 많은 선비들이 맹상군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맹상군은 손님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잘 대해주었으며 모든 식객은 맹상군이 자신을 가장 가까이 여긴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맹상군은 인재를 모으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맹상군의 명성은 이웃 나라인 진나라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진나라의 소양왕은 맹상군의 덕을 듣고 자신의 종실인 경양군을 제나라에 인질로 보내면서까지 맹상군을 진나라로 초청했습니다. 맹상군이 진나라로 들어가려 하자 그의 식객 중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맹상군은 듣지 않았죠. 그때 소대라는 식객이 맹상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밖에서 오다가 나무 인형과 흙 인형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 인형이 말하길 비가 오면 너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자 흙 인형이 대답하길
나는 흙에서 태어났으니 무너지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하지만 오늘 비가 오면 너를 씻어 떠내려갈 것이니 내가 어디에 가서 멈출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진나라는 호랑이와 이리 같은 나라인데 아버님께서 가시려 합니다.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흙인형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맹상군은 이 말을 듣고 진나라로 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맹상군은 제나라 민왕 25년에 다시 진나라로 가게 되었고 소양왕은 즉시 그를 진나라의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소양왕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맹상군은 현명하지만 그는 제나라의 종친입니다. 만약 그가 지금 진나라의 재상이 되면 그는 분명 제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진나라를 나중에 생각할 것입니다. 진나라는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이 말에 소양왕은 맹상군의 재상 임명을 철회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맹상군은 소양왕이 아끼는 첩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첩은 맹상군께서는 백여우 털옷을 주시면 제가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맹상군에게는 천금의 가치가 있는 세상에 견줄 만한 것이 없는 백여우 털옷이 있었는데 진나라에 들어올 때 소양왕에게 바쳤던 터라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맹상군은 초조해하며 모든 식객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던 식객 중 한 명이 소신이 백여우 털옷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밤에 개 흉내를 내어 진나라 궁궐의 창고에 침입하여 소양왕에게 바쳐졌던 백여우 털옷을 훔쳐와 그 첩에게 주었습니다. 첩은 소양왕에게 이야기했고 소양왕은 맹상군을 풀어주었습니다. 맹상군은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즉시 말을 달려 도망쳤습니다. 그는 통행증을 바꾸고 이름을 위장하여 관문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한밤중에 함곡관에 도착했는데 관문 규정상 닭이 울어야만 손님을 내보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맹상군은 추격자들이 곧 도착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의 식객 중 가장 하급자였던 한 명이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는데 능했습니다. 그가 울음소리를 내자 모든 닭들이 일제히 따라 울었습니다. 이에 관문은 열렸고 그들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끼 식사할 정도의 거리를 간 후에 진나라의 추격자들이 과연 함곡관에 도착했지만 맹상군은 이미 떠난 뒤였으므로 그들은 되돌아갔습니다. 처음 맹상군은 이 두 사람을 식객으로 받아들였을 때 다른 식객들은 모두 그들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맹상군이 진나라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이 두 사람이 그를 구해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모든 식객은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주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일화에서 우리는 계명구도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계명구도는 닭 울음소리 흉내와 개 도둑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찮은 제주나 보잘것없는 사람도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맹상군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당시 사회에서는 천하게 여겨지던 행위였지만 이들의 기발한 재주 덕분에 맹상군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의 계명구도 같은 재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천재 해커가 국가의 중요한 시스템에 침투해야 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어릴 때부터 게임 속 잠입 미션에만 통달한 사람이었던 거죠. 모두가 그를 무시했지만 위기의 순간 그의 게임 실력이 현실에서 빛을 발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대판 계명구도 아닐까요? 때로는 엉뚱해 보이는 재주도 빛을 발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맹상군은 조나라를 지나게 되었는데 조나라의 평원군이 그를 손님으로 대우했습니다. 조나라 사람들은 맹상군의 덕을 듣고
그를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우리는 설공자가 웅장한 인물일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저 작고 보잘것없는 사내로군. 이라고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맹상군은 이 말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그의 수행 식객들은 말에서 내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베어 죽이고 한 현 전체를 초토화시킨 후에야 떠났습니다. 이처럼 맹상군은 때로는 잔인한 면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맹상군이 진나라에서 돌아온 후 제나라 민왕은 맹상군을 해임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맹상군이 도착하자 그는 다시 제나라의 재상으로 임명되어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맹상군은 진나라에 대한 앙심이 있었고 제나라, 한나라, 위나라를 이용하여 초나라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와 위나라와 함께 진나라를 공격하고 서주에서 군사와 양식을 빌리려 계획했습니다. 이때 소대가 서주를 대신하여 맹상군에게 조언했습니다. 소대는 맹상군이 한나라와 위나라를 위해 9년간 초나라를 공격하여 한나라와 위나라를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또 진나라를 공격하여 그들을 이롭게 하려 한다면 제나라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대의 조언은 맹상군이 당장의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장기적인 전략을 놓치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국 맹상군은 소대의 조언을 받아들여 진나라 공격을 멈추게 됩니다. 이렇듯 맹상군 주변에는 뛰어난 책사들이 많았습니다. 맹상군이 제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 그의 식객 위자는 그의 봉읍에서 세금을 거두러 3번이나 갔지만 아무 수입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맹상군이 묻자 위자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몰래 그에게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맹상군은 화를 내며 위자를 해임했습니다. 몇 년 후 어떤 사람이 민왕에게 맹상군이 반란을 꾀한다고 참소했습니다. 민왕은 맹상군을 의심했고 맹상군은 결국 도망쳤습니다. 그때 위자가 곡식을 빌려주었던 그 현명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맹상군이 반란을 꾀하지 않았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궁궐 문 앞에서 목을 베어 자살함으로써 맹상군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민왕은 놀라 조사를 했고 맹상군이 정말로 반란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민왕은 맹상군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맹상군은 이후 병을 핑계로 설 땅으로 은퇴하려 했고 민왕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맹상군의 식객 중에는 풍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풍환은 맹상군이 식객을 좋아하는 것을 듣고 집신을 신고 찾아왔습니다. 맹상군은 그를 손님으로 대접했지만 풍환은 맹상군의 씀씀이에 불만을 품고 긴 칼라 돌아가자 물고기를 먹을 수 없다. 긴 칼라 돌아가자 밖에 나갈 때 수레가 없다. 긴 칼라 돌아가자 집안을 부양할 돈이 없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맹상군은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결국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풍환에게 맹상군은 설당에서 거둘 빚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맹상군의 봉읍 수입으로는 3,000명의 식객을 먹여 살리기에 부족했기 때문이죠. 풍환은 설당으로 가서 채무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한을 정해주고 가난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차용증을 불태워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맹상군께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미천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요. 이자를 받은 것은 식객을 부양하기 위함이다. 이제 부유하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는 기한을 정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차용증을 불태워 빚을 탕감해 주었다. 모두 실컷 먹고 마시라. 이런 군주를 어찌 배신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2번 절했습니다. 맹상군은 풍환이 차용증을 불태웠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그를 불러 질책했습니다. 풍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소와 술로 큰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을 모아 회의를 끝낼 수 없었을 것이고 여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10년을 지키며 독촉해도 이자만 늘어날 뿐이고 독촉하면 도망가 집을 버릴 것입니다. 결국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위로는 군을 탐욕스럽고 선비와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는 평판을 만들고 아래로는 반란과 권위에 대한 저항이라는 평판을 만들 뿐입니다. 이는 선비와 백성을 격려하고 군의 명성을 드높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쓸모없는 빈빈 문서를 불태우고 얻을 수 없는 빈정부를 없앰으로써 설당 백성들은 군께 충성하게 되고 군의 좋은 명성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군께서는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맹상군은 비로소 손뼉을 치며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풍화는 맹상군에게 겨우 한 도시를 샀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설당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맹상군의 기반을 굳건히 했다는 의미로 풍환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 제나라 민왕은 맹상군의 명성이 왕을 능가하고 제나라의 권력을 독점한다는 참소에 넘어가 맹상군을 해임했습니다. 그가 해임되자 그의 수많은 식객들은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풍환이 맹상군에게 말했습니다. 소신에게 진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레 한 대를 빌려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님을 나라 안에서 존귀하게 만들고 봉읍을 확장시켜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맹상군은 풍환에게 수레와 돈을 주고 그를 보냈습니다. 풍환은 서쪽으로 가서 진나라 소양왕을 설득했습니다. 진나라를 강하게 하고 제나라를 약하게 하려는 책서들이 진나라로 들어오고 제나라를 강하게 하고 진나라를 약하게 하려는 책서들이 제나라로 들어옵니다. 이 두 나라는 암컷과 수컷과 같습니다. 둘 다 강자가 될 수 없으니 강한 쪽이 천하를 지배할 것입니다. 소양왕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나라가 약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풍환은 답했습니다. 폐하께서도 제나라가 맹상군을 해임한 것을 아십니까? 들었습니다. 제나라를 천하에 존경받게 만든 것은 맹상군이었습니다. 이제 제나라 왕은 참소에 넘어가 그를 해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차 분명 제나라의 등을 돌릴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제나라의 등을 돌리고 진나라로 들어온다면 제나라의 모든 민심과 백성들의 성실한 일처리가 진나라에 맡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제나라의 땅을 얻는 것은 물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폐하께서는 빨리 사신을 보내 보물과 함께 맹상군을 은밀히 맞이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제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맹상군을 다시 등용한다면 누가 강자가 되고 누가 약자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소양왕은 크게 기뻐하며 수레 10대에 금을 싣고 맹상군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풍환은 먼저 제나라로 돌아가 민왕을 설득했습니다. 진나라와 제나라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입니다. 진나라가 강해지면 제나라는 약해집니다. 둘 다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소신이 듣기로는 진나라가 수레 10대에 금을 싣고 맹상군을 맞이하러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 맹상군이 서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그가 서쪽으로 가서 진나라의 재상이 된다면 천하는 진나라로 모일 것이고 진나라는 강자가 되며 제나라는 약자가 될 것입니다. 제나라가 약자가 되면 임치와 직무기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진나라 사신이 도착하기 전에 맹상군을 복직시키고 봉읍을 추가로 주어 그에게 사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맹상군은 분명 기뻐하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진나라가 비록 강대국이지만 어찌 사신을 보내 누군가를 재상으로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진나라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패권과 강대함을 위한 전략을 끊는 것입니다. 민왕은 좋다. 고 말하며 즉시 사람을 보내 진나라 사신을 국경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진나라 사신의 수레가 제나라 영토로 들어서자마자 전령은 왕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맹상군을 불러 재상으로 복직시키고 이전 봉읍에 1000호를 더했습니다. 맹상군이 제나라 재상으로 복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진나라 사신들은 수레를 돌려 돌아갔습니다.
제나라 왕이 참소해 넘어가 맹상군을 해임했을 때 그의 식객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이후 그가 복직하자 풍화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맹상군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식객을 좋아하여 단 한 명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고 3,000명이 넘는 식객이 있었네. 자네도 알지 않나. 그런데 내가 하루아침에 해임되자 식객들은 모두 나를 등지고 떠났네. 아무도 나를 걱정해 주지 않았어. 이제 자네 덕분에 내가 다시 지위를 되찾았네. 이 식객들이 무슨 면목으로 다시 나를 보러 오겠는가? 만약 감히 나를 보러 온다면 나는 분명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어 크게 망신을 줄 것이다. 풍화는 고삐를 묶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맹상군은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선생, 식객들을 변호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풍화는 답했습니다. 저는 식객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잘못된 말씀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과 본래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맹상군은 나는 너무 어리석어 그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풍환이 답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입니다. 부유하고 존귀한 사람은 따르는 이가 많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은 친구가 적습니다. 이것은 본래 그러한 상황입니다. 군께서는 저작거리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아침에는 어깨를 부딪히며 문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해가 진 후에는 저작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팔을 휘두르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좋아하고 저녁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물건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군께서 지위를 잃자 식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미래의 손님들을 위한 길을 막는 것입니다. 군께서 예전처럼 식객들을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상군은 두 번 절하며 말했습니다. 상가, 그대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대의 말씀을 듣고 어찌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풍환의 이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맹상군은 다시금 인재를 모으고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진나라의 장군 여리가 재상이 되어 맹상군을 해치려 하자 맹상군은 진나라의 재상 양후위엄에게 편지를 보내 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하도록 설득하여 여리를 축출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맹상군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뛰어난 외교술과 책략을 발휘하며 자신의 위치를 지켜냈습니다. 이후 제나라 민왕은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더욱 교만해져 맹상군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맹상군은 이를 두려워하여 위나라로 망명했고 위나라 해왕은 그를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맹상군은 서쪽으로 진나라, 조나라와 동맹을 맺고 연나라와 함께 제나라를 공격하여 격파했습니다. 제나라 민왕은 그 땅으로 도망쳤다가 결국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나라 양왕이 즉위하자 맹상군은 제후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즉위한 양왕은 맹상군을 두려워하여 그와 동맹을 맺고 설 땅을 다시 가깝게 대우했습니다. 맹상군 무는 죽은 후 맹상군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후계자 자리를 다투었고 결국 제나라와 위나라가 연합하여 설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맹상군의 가문은 대가 끊겨 후손이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가문은 영원히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인재를 모아 품었던 현명한 군주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그의 사기에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내가 일찍이 설당에 갔었는데 그곳에 보통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난폭하고 반항적인 젊은이들이었고 추와 노 지방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맹상군이 천하의 협객과 간악한 사람들을 모두 설 땅으로 불러 모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6만 가구가 넘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맹상군이
손님을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말은 결코 빈 명성이 아니었다. 이처럼 맹상군은 단순한 귀족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인재 평형의 대가이자 혼란스러운 전국 시대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입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자, 어떠셨나요? 맹상군과 그의 식객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전국시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찮게 여겨지던 제주가 생명을 구하고 현명한 책사가 나라를 구하는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고대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맹상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 깊고 편안한 잠으로 안내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